1990년 3월 14일 엘라베마주와 플로리다주에 걸쳐 있는 촉타치강에서 3월 7일 오자크에서 실종됐던 22살의 트레이시 해리스가 발견됐습니다. 강물이 약간 빠지며 통나무 위에 누워있는 것이 발견된 것이었죠. 부검 결과 사인은 익사였으나 목 주변의 흔적이 무언가에 졸린 것으로 의심된다 보고됩니다. 그렇게 실종 사건은 순식간에 범죄 사건으로 바뀌며 경찰은 범인을 찾기 위해 수사를 시작합니다. 먼저 이혼했지만 트레이시와 함께 살고 있던 전 남편 칼 해리스에게 찾아가 사실을 알리고 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칼은 트레이시가 웨이트리스 일을 하던 레스토랑에서 그녀를 본 마지막 사람으로 판단되고 있었는데 그에 따르면 자신은 그녀를 집에 데려다 주고 직장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칼은 흔쾌히 경찰의 집 안으로 들여 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허락하기도 했죠. 집에선 아무런 단서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칼과 트레이시의 주변 지인들도 찾아가 두 사람에 대해 질문을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 따르면 트레이시는 강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하긴 하지만 물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강에 들어갈 리 없다고 말했습니다. 11살 때 침례를 받을 당시 물에 빠졌을 때의 기억이 트라우마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물을 극도로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그들을 오래 본 친구에 따르면 칼은 트레이시보다 3살 연상으로 10대 후반부터 데이트를 시작했으며 그녀가 고등학교 3학년일 때 임신을 한 뒤 결혼까지 이어졌다고 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어린 부부였기에 어려움은 있었지만 행복했다고 합니다. 칼은 부부 생활에 모든 것이 좋았고 행복했으며 문제 같은 것은 없었다고 했지만 경찰이 질문한 사람들 중 14명은 그것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들은 칼의 가정폭력을 목격한 이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인 돈 비즐리. 그녀에 따르면 트레이시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고 자신과 그녀는 어렵지 않게 친구가 됐다고 합니다. 돈의 남편 제프는 칼과 직장 동료 겸 친구로 그들이 머물 곳이 없어 곤란할 때 트레이시와 칼의 집에서 잠시간 함께 살기도 했었죠. 당시 돈은 임신을 하고 있었기에 옆에서 도움을 주는 트레이시에게 무척 고마워했습니다. 그렇게 부부와 함께 생활하다 보니 칼이 트레이시를 대하는 태도가 보였는데 그는 트레이시에게 친구가 있는 것을 그렇게 썩 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무척 함부로 대했는데 한 번은 그들이 함께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트레이시가 칼에게 수도스 얘기를 꺼냈고 그것에 분노한 칼이 그녀의 목에 손을 대고 위협을 했답니다. 험악하고 위험한 분위기에 돈 본인이 끼어들어 그만하고 트레이시를 보내주라 말렸다고 합니다. 트레이시는 가족을 꾸리고 싶어 했고 그것만 있다면 어떤 힘든 일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듯 보였답니다. 경찰은 칼에게가 당신이 트레이시에게 폭력을 쓰고 함부로 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전했죠. 사람들이 당신이 트레이시에게 폭력적으로 구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라고 경찰이 묻자 칼은 아니요, 전 그러지 않았습니다. 라며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 모두 이 일에 내수공갈했습니다. 일어날 일이 일어났다는 듯한 분위기였죠. 그런데 실제로는 트레이시와 칼의 집에서 가정폭력 때문에 신고된 바는 없었습니다. 요즘같이 신고가 들어왔다고 강제적으로 체포를 한다던가 하던 때가 아니었고 경찰이 갔는데도 취소를 한다면 그것은 없던 일이 되었기에 신고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떠들던 것 중엔 칼의 아주 어린 여자친구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칼에겐 17살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녀와 이야기를 나눴던 사람들에 따르면 칼이 그녀가 실종되기 전과 후에 트레이시는 없을 테니 언제든지 집에 오라는 말을 했었다는 것을 자신들이 들었다며 수군거렸죠. 칼은 이 말에 대해 여자친구에게 트레이시에 대해 이야기를 했지만 말이 와전됐다. 그녀가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다. 라며 굉장히 억울해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트레이시를 해한 범인을 찾아달라. 이런 비슷한 말도 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트레이시에 대한 걱정이 너무 없었기에 사람들의 의심을 더 키웠던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트레이시가 칼에게 가정폭력을 당했다
라는 증언들과 소문들로 그가 범인일 것이라 믿어졌지만 안타깝게도 심증만 있지 증거가 없었고 결국 사건은 미해결로 남게 됩니다. 칼에 따르면 본인은 그 이후에 몇 년 동안 경찰에 전화해 수사에 진척이 있냐, 어떻게 됐냐, 혹시 뭐 새로운 소식이 없냐 등 여러 질문을 했다고 했으나 경찰 측에 따르면 그런 전화는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칼과 트레이시의 딸 캐롤린은 당시 4살로 트레이시의 엄마에게, 그러니까 할머니에게 입양이 됩니다. 그들은 곧 텍사스로 이주했죠. 딸 캐롤린은 엄마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았고 커가는 동안 아버지의 나쁜 소문을 들으며 컸습니다. 동시에 엄마를 몹시 그리워하며 자라야만 했죠. 2015년 캐롤린을 친엄마처럼 사랑해주고 돌봐주던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오자크로 돌아와 엄마 옆에 할머니를 묻었습니다. 그 후에 사건에 대해 사람들에게 물어보며 조사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다시 오자크 경찰서와 연결이 됐고 그것은 콜드 케이스 부서가 이 사건의 조사를 다시 시작하게 만듭니다. 역시나 주요 용의자는 칼 해리스, 트레이시의 전 남편이었습니다. 경찰은 사건이 일어났던 1990년에 진술한 증인들에게 새롭게 인터뷰를 진행했죠. 그리고 당시 칼의 여자친구였던 여성에게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칼이 당신에게 트레이시가 집에 올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라고 말한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언제 그런 말을 했나요? 라는 질문을 하지만 그녀는 그런 것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지만 트레이시가 사망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억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때 자신의 남자친구가 범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엔 두 사람은 헤어졌다고 하네요. 칼은 사건 이후에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 일자리를 구해 건설 현장에서 경비를 했습니다. 경찰은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있는 그에게 2016년에 연락을 취합니다. 칼은 경찰로부터 당신을 용의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는 연락을 받은 지 2주 만인 2016년 9월 13일에 체포됩니다. 경찰의 주장으로는 사건 당일 칼은 밤 9시 직장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와 트레이시를 교살했고 그녀가 죽었다 생각해 그녀를 차에 실어 강으로 데리고 가 물에 던져 넣었을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합니다만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경찰들은 강가에서 그가 이용했을 것이라 예상되는 다리로 찾아가 근처를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다리 아래엔 스프레이로 많은 낙서들이 가득했죠. 그렇게 수사를 진행하는데 추가적인 단서 없이 시간이 흘렀고 칼의 변호인은 증거가 없다며 항의를 합니다. 그렇게 그는 2주 반이 지나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경찰과 검사가 돈 비즐리에게 연락해 증언을 해달라 부탁했지만 돈은 직장이 너무 바쁘고 부담스럽기에 거절합니다. 이런 거절에도 소환장이 발부되었고 돈 비즐리는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올 수 없는 이유에 대해 털어놓습니다. 당신들은 무고한 사람을 용의자로 보고 있어요. 라며 알려왔습니다. 검사는 그가 결백하다는 걸 당신이 어떻게 하냐? 라고 물었는데 돈 비즐리는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난 그가 무죄라는 걸 알아요. 왜냐면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바로 그날 밤 나한테 자백을 했거든요. 제 전 남편 제프 비즐리가요. 1990년 3월 7일 당시 그녀는 첫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죠. 그날 밤 제프는 돈을 깨웠습니다. 내가 실수로 그녀를 다치게 했는데 그녀가 죽었어. 돈은 그게 누구냐고 대체 무슨 일을 저지른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칼을 찾으러 집에 갔는데 그가 없고 트레이시만 있었어. 그래서 그녀랑 대화하면서 그를 떠나라고 설득하려 했는데 트레이시가 화를 냈어. 우리는 싸웠고 그런데 내가 실수로 그녀를 해쳤고 그녀가 죽었어. 그 후에 트레이시를 강가에 던졌다고 알렸죠. 더는 남편 제프를 설득해 경찰에 가자, 자백하자 했지만 그는 숨겨야 된다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당시 포기해야 하고 잃을 것이 많았기에 결국 경찰에 찾아가지 못했다고 말했죠. 결혼을 앞뒀고 임신한 상태였고 난 행복한 가정을 가질 기회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나에겐 자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남편을 따라 입을 다물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러며 당시 경찰에 알렸던 내용은 모두 사실이었다고 덧붙였죠. 하지만 경찰이 누가 그런 것 같냐? 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기에 말을 안 했을 뿐 거짓은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후에는 겁이 나서 못했고 이혼하고도 입을 다문 이유는 아이들이 자신의 아빠가 누군가를 해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릴 수 없어 입을 다물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칼 해리스의 재판은 보류되었고 제프 비즐리의 행적을 추적해 그를 신문합니다. 제프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거짓말 탐지기 요청을 했고 그는 요청을 받아들여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합니다. 그러나 그의 주장과는 다르게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고 이 사실을 그에게 알리지만 나는 결백합니다. 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모든 신문과 쭉 지켜오던 비밀에 그는 지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순간 형사의 신문에 끝내고 싶어요. 라는 말을 하더니 자백을 시작했습니다. 트레이시와 저는 바람을 피웠어요. 그날 우린 강으로 내려갔죠. 트레이시가 칼을 떠날 테니 나도 돈을 떠나길 원했어요. 하지만 난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린 싸움이 벌어졌고 그녀가 물속으로 내려가 다시 올라오지 않았어요. 아마 이 말은 제프 자신이 그녀를 물에 잠기게 했고 그 뒤에 떠오르지 않았다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야기는 돈이 들려졌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분명 돈은 집에서 제프와 트레이시가 싸웠다고 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트레이시는 물을 무서워했었죠. 이 점에 대해 물으니 그는 단호하게 그녀와 자신이 2번 강에 갔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며 목에 졸렸을 가능성이 있는 흔적이 있다는 병리학자의 보고서를 읽어주니 자신은 그러지 않았다. 그냥 물속에 밀어넣기만 했다. 아마도 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럼 사고였다는 말이에요? 라고 다시 물으니 그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그의 주장을 믿지 않았고 그를 트레이시를 해한 혐의로 기소합니다. 그리고 어떤 신경의 변화였는지 칼의 재판 17시간에서 18시간 전 그는 증거에 맞는 자백을 했고 유죄를 인정하며 2020년 7월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은 그의 동기를 밝히지 않았으며 그는 공개된 적 없는 범인만 알 수 있는 정보에 대해 자백했다고 합니다. 2020년 1월 13일 칼의 재판이 열리기로 했던 날 검찰은 그의 사건을 기각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칼은 오자크 씨를 거짓 투옥, 고통을 포함한 손해배상으로 600만 달러짜리 소송을 했다고 합니다.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상황의 심각성에도 칼의 헌법상 권리가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결, 그가 악의적인 기소의 피해자라는 주장도 기각했지만 판결 확정은 아니라고 하네요. 그가 비록 많은 사람이 범인이라고 믿을 정도로 행실이 나쁜 사람이었다고 하더라도 누명을 벗고 진범이 잡혀서 다행입니다. 이 사건을 맡았던 검찰은 자신들이 한 사람을 용의자로 몰고 갔던, 그렇게 굳게 믿었던 것에 부끄러워했고 그걸 통해 분명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캐롤린은 아주 어릴 적 함께했던 엄마의 기억을 어렴풋이 떠올리며 자신이 만난 사람 중 가장 다정한 사람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매일매일 오늘의 엄마는 어땠을지 궁금하다고도 인터뷰에서 말했죠. 그런 그녀를 보고 돈 비즐리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사건이 재수사되고 제프 비즐리인 것이 밝혀지고 난 뒤 재조명되고 있는 것이 다리 아래의 이름입니다. 경찰이 수사했던 다리 아래에 스프레이로 많은 낙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비즐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도 누가, 왜 그곳에 그렇게 적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스프레이로 이름을 적은 사람은 무언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사건이 해결되어 참 다행입니다. 딸 캐롤린과 트레이시가 작은 위안을 얻어 편히 쉬었으면 좋겠네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의 미스터리 오키노TV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